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에 이어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권 주요 자리에 대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방산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카이의 하성룡 사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거래융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과 함께 일할 부위원장에 김용범 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새 금융위원장을 기다렸던 금융권 차기 인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당국과 금융공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리더십 변화가 예상되면서 주요 자리마다 하마평이 뜨겁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정통한 관료로 업무 전문성은 물론 기획력과 분석력이 뛰어나며 소통 능력까지 겸비해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장에 이은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간 막혀있던 금융권 주요 차기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금융위 내부에서 연쇄 후속 인사가 예상됩니다. 김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사무처장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과 정환규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후임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또 민간 출신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됩니다. 특히 정은보 전 부위원장의 경우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수출입은행장과 산업은행 회장 자리 등 많은 곳에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동골 회장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지만 전 정권 인사색채가 짙어 교체설이 나돕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서울보증보험사장과 수협은행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밖에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어 실제 인사가 날지 관심사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위원장님. 국내 대표적 방산업체인 카이의 하성룡 사장이 오늘 전격 사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 사장의 중도 하차는 검찰이 방산비리 척결 차원에서 카이의 비자금 조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가운데 오늘 하성룡 카이 사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로 그동안 감사원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 사장은 이날 저와 카이 주변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카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카이는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하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경영진이 하 사장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원과 고동훈련기의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직원 명절 지급용으로 구매한 52억 원어치의 상품권 중 17억 원 규모의 상품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상품권이 군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와대가 하 사장을 임명할 당시 카이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고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7억 원의 상품권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특정 회사에 247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대금을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자료를 넘겨받고서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의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엄중한 수사를 주문한 뒤 이뤄진 만큼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수사망에 부담감을 느낀 하 사장이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성룡 카이 사장을 시발로 검찰의 전면적인 방산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코스피가 2,440선까지 넘어서면서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규모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를 통한 투자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8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해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신용거래 융자 자체는 잘만 사용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의 하나이고 증시 규모가 커지고 호황이 이어지면서 신용거래 융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종목별로 45%와 50%로 구별해 적용하던 신용보증금리를 지난 10일부터 모두 45%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기 위해 최대 50만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45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원래 분기마다 종목을 평가해 A에서 E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이 가장 낮은 2등급 종목은 신용거래나 대출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이 규정을 바꿔 2등급 대출을 허용한 올커버론을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신용약정이나 대출 등록 시 음료 쿠폰,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신용거래 늘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증시 호황에 편승해 최소 2%에서 최고 9%에 달하는 신용거래 금리 수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 손실 우려가 적고 금리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는 주가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에 더해 고금리와 반대 매매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청약 열기는 여전하고 아파트값도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년 새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책의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대책 이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한 달 만에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일부에선 강남권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 대책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우리 협회 분들 그럼요. 좋으시죠. 한마디 안 할 겁니다. 집값 좀 잡아야죠. 손을 잡아서 내가 손.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70주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14일 기준 전주보다 0.44% 올랐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인 6월 16일 상승률보다 더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을 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도 0.04%에서 0.06%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0년 새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541건입니다.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 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강남 3구는 지난 2002년 9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2011년 12월 해제된 바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던 KT와 LG U+가 최근 SK텔레콤을 겨냥한 동맹을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음원 서비스 등에서 협력을 한 데 이어 이번엔 통합 내비게이션을 내놨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KT와 LG U+가 손을 잡고 출시한 내비게이션 원내비.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하자 원내비가 바로 이를 인식하고 새로운 경로를 반영합니다. 반면 타사의 내비게이션은 경로 이탈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새로운 경로를 찾아줍니다. GPS 민감도를 높여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하면 빠르게 올바른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번 양사의 통합 내비게이션 출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협력. 내비게이션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와 같은 신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양사는 이번 통합을 통해 고객 기반과 실사용 데이터를 늘려 향후 신사업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수합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바로 내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KT와 LG U+의 사업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양사는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공유하며 품질을 높인 것을 시작으로 오늘은 아예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원내비를 출시했습니다. 또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SK텔레콤의 로라 기술에 맞서 NB-IoT 전국망 구축을 통해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 스마트폰 주소록 검색창을 통한 번호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경쟁사 간에는 이례적으로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음원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연합전선은 티맵과 멜론 등으로 독주하고 있는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견고해지는 KT와 LG U+의 연합전선이 SK텔레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 순이익 1조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자 부문은 물론 비이자 부문의 이익도 뚜렷하게 증가한 덕분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우리은행이 2분기 순이익 4,608억 원을 달성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1%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4천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9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순이익 1조 원 달성 시점은 2015년 12월 말에서 작년 9월 말, 올해 6월 말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의 개선과 함께 저비용성 예금의 증가로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늘었습니다. 2분기 순이자 마진은 1.4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3%포인트 높아졌고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2조 5,5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탁이나 펀드, 외환, 파생 등 비이자이익 부문 실적도 대폭 올랐습니다. 비이자이익은 같은 기간 5,360억 원에서 7,560억 원으로 41% 급증했습니다. 해외 부문 역시 올 상반기에만 작년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1,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명예퇴직 비용이 사라지면서 판매 관리비가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6월 말 현재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0.82%로 전분기보다 0.03%포인트 줄었고 명목 연체율도 0.42%로 0.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보통주자본 비율은 10.89%로 바젤3 최고 가이드라인인 10.5%보다 높았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금융과 신한금융도 상반기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KB금융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 8,60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3% 증가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9,9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상반기 순이익 1조 8,891억 원, 2분기 순이익 8,92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상반기 대비 29.9%
2.9% 증가했지만 전분기보다 10.5% 감소했습니다. 2001년 신한금융 지주 창립 이래 최대 반기 순이익입니다. 은행의 핵심 성과 지표인 순이자 마진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비은행 부문에서도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로 동반 성장이 떠오르면서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등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희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반 성장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자 과제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동반 성장입니다. 이 동반 성장은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자라는 건데요. 대기업이 국내 많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협력회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동반과 상생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천명해왔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포부를 계속해서 드러내왔는데요. 이에 기업들 역시 문 정부의 화두인 상생과 동반 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새 정부의 기업 철학에 대한 청사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개가 본격 화답하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착한 기업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재계가 2차, 3차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 방안을 속속 실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새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삼성과 현대, 롯데 등 15대 대기업 관계자들은 동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중순쯤 문 대통령과 공식 회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 발맞춰서 현대기아차가 오늘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확대한 선순환력 동반성장 5대 전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조금 더 모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 외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2차, 3차 협력사와의 고용 창출과 자금 운용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모습입니다. 2차, 3차 협력사의 성장을 도와주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협력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실제 현대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이를 상쇄하고 도움을 주고자 5대 전략을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기존 1차 협력사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을 직접 거래가 없는 2차, 3차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 300곳 정도의 1차 협력사를 포함해 총 5,000곳 이상의 2차, 3차 협력사로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요.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2차, 3차 협력사 전용 기금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2차, 3차 협력사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 기초 R&D 역량 제공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영자금 개선을 위해 2, 3차 협력업체를 위한 전용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내놨습니다. 1, 2, 3차 협력사들 간의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2차와 3차 협력사의 숨통도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1,000억 원 규모로 시중금리를 대비해서 1.5%의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2차와 3차 협력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는 등 대규모 상생협력센터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기술 전시회 등을 거점으로 이곳 상생협력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대차뿐 아니라 삼성과 LG 등 다른 대기업들도 협력업체와의 다양한 공동 성장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꾀하면서 다양한 착한 기업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파격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으며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의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또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만기 60일짜리 어음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오래 이어진 관행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2차, 3차 기업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5천억 원의 물대 지원 펀드를 삼성전자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 펀드는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2차 협력사와의 월 평균 거래 금액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1년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연장도 가능하고요. 또 삼성전자는 이 펀드를 2020년 5월까지 3년간 운영하고 앞으로 협력사들의 요청이 있으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기술란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보유한 300개 우수 기술 협력업체 24곳에 무료로 개방키로 한 건데요.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 협력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을 꾀한다라는 취지입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1차 협력사 위주로 진행되던 복지를 2차와 3차까지 확대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1차, 2차, 3차 협력사 직원 모두 암이나 희귀 질환에 걸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차와 3차 협력사에 이런 포괄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건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본사 직원에게만 이런 의료비 지원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복지제도 개정으로 새롭게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 협력 직원 수는 무려 10,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질환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직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복지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겠다라는 취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새 정부와 기업들의 동반 성장 움직임에 대해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음 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의 지난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6.2%, 44.3% 증가한 14조 9,444억 원과 9,7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40.3% 늘어난 5,301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연결 기준으로 69.6%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단일 기준으로 16.3%로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포스코 단일 기준 영업이익은 포항 3구로의 확장 개수 공사와 연령과 후판 공장 개선 작업으로 조강 생산량이 감소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을 연초 대비 4조 5천억 원 높인 59조 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직원 채용 때 최종 면접자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됩니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됩니다. 오는 9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 운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올해 9월부터 받을 수 있고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은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대형 마트를 비롯해 사업장 10곳 중 3곳꼴로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이들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35.9%에 달하는 1,434곳이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도 숨이 막히는 듯한 더위를 보였습니다. 경북 경산이 37.6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전국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한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늦은 밤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내륙의 오후에 소나기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속초 강릉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37도로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시작된 장맛비는 일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남부 지방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장맛비가 오더라도 무더운 날씨는 이어집니다. 전국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계속해서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